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까지 죽일 셈이에요? 새벽 4시 30분. 낡은 빌딩 로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시간에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아 하루의 리스크를 점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CCTV 화면 12개를 멍하니 바라보며 주머니 속 혈압약을 만지작거립니다. 건물 3층에 입주한 은행 지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후배들이 인사하며 지나갈 때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먼지만 봅니다. 퇴직금 4억 원을 쏟아붓고 남은 건 이 푸른색 경비복뿐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삶의 증명. 28살에 시중은행에 입사하여 31해 동안 오직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지방 소도시 지점의 창구에서 시작해 매일 수백 명의 고객을 응대하며 지폐를 세는 감각을 익혔고 퇴근 전 장부를 맞추다. 단 1원이라도 어긋나면 전 직원이 남아서 원인을 찾아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철저함이 몸에 배어 저는 매사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5에는 대출팀으로 자리를 옮겨 타인의 신용과 담보 가치를 심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서류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읽어내고 상환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42의 과장이 되고 50살의 차장이 되면서 자산관리 책임자로서 수많은 고객의 노후를 설계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조언 한마디에 수억 원의 투자 향방이 결정되던 그때가 제 인생의 정점이자 오만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객들은 저를 리스크 관리의 장인이라 치켜세웠고 저 또한 스스로의 판단력과 시스템 분석력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31해 동안 단 한 번의 지각도 하지 않았으며 병가조차 내지 않았던 제 성실함은 조직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하던 날 손에 쥔 퇴직금 3억 2천만 원과 평생을 아껴 모은 예금 8천만 원을 합치니 통장에는 4억 원이라는 든든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빚은 단 한 푼도 없었으며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2억 원과 다달이 지급될 국민연금 140만 원, 개인연금 60만 원까지 더해지니 제 노후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퇴임식에서 동료들은 저를 모범적인 인생의 표본이라며 부러워했고 저 역시 제 삶이 숫자로 완벽히 증명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견고한 인생이었고 그토록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제 분석력이 저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그땐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논리. 은행원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현관을 나서던 사람에게 정지된 시간은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리스크를 분석하며 살아온 저였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이 잠자는 꼴을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은행 동기인 박 차장이 편의점 사업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본사 설명회에서 제시한 데이터는 제 전문적인 시각으로 봐도 꽤 정교했습니다. 월 평균 매출 5천만 원, 원가율 60%, 각종 고정비를 제하고도 400에서 500만 원의 순수익이 남는다는 계산은 산술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4억 원이라는 자금을 그냥 묻어두기보다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 운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사가 제공한 상권 분석 보고서에는 배후 수요와 유동인구가 과학적으로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본사가 강조한 매출 총이익 배분 방식은 점주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합리적인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재고 관리와 발주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어 인건비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수천억 원의 대출 심사를 해온 내가 고작 편의점 하나 관리 못하겠느냐는 오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은퇴 후 창업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그들이 숫자를 모르는 문외한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본사가 구축해 놓은 대규모 물류망과 브랜드 파워가 개인 자영업자가 가질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1억 5천만 원은 제 전체 자산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기에 최악의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라고 계산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본사가 설계한 정교한 수익 구조가 사실은 점주의 고열을 짜내는 덫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나만은 그 함정을 피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로서의 치명적인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첫 균열. 오픈 날 아침 5시 30분 첫 손님이 사간 커피 한 잔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첫날 매출 60만 원. 한 달이면 1,800만 원이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본사에서 날아온 정산서는 제가 평생 다뤄온 은행의 대차대조표와는 전혀 다른 논리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매출 1,500만 원에서 물건원가 900만 원을 뺀 매출 총이익 600만 원. 여기까진 상식적이었으나 그 뒤에 붙은 고정비 항목들이 제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로열티 130만 원, 광고 분담금 70만 원, 시스템 이용료 60만 원, 카드 수수료 50만 원, 임대료 180만 원에 전기세 40만 원까지 합계 1,10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는 참혹한 숫자였습니다. 본사에 항의하자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계약서 조항을 읊어댔습니다. 설명회에서 말한 고정비는 매출 5천만 원 기준이며 매출이 낮으면 비율이 달라진다는 궤변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본사는 제 가게가 적자가 나든 말든 상관없이 로열티와 각종 이용료를 가장 먼저 챙겨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폐기 상품은 오롯이 제 손실이었지만 본사는 이미 그 물건을 저에게 넘길 때 수익을 확정지은 상태였습니다. 버려지는 도시락 하나에 저는 피눈물을 흘렸는데 본사는 오히려 진열이 풍성해야 손님이 온다며 발주를 독려했습니다. 상권 분석 보고서에 적혀있던 장밋빛 전망은 그저 계약을 따내기 위한 미끼였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을 리 없다고 자위했습니다. 그저 초기라 자리가 안 잡힌 것이라며 조금 더 버티면 시스템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추락의 가속. 2달째가 되어도 매출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60만 원, 한 달이면 1,8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원가와 각종 수수료를 떼고 나면 제 손엔 380만 원의 적자만 남았습니다.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만 20년 넘게 해온 저였기에 운영 자금 3천만 원에서 760만 원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보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매장 밖을 둘러보니 사거리 건너편엔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200m 옆 골목에는 또 다른 편의점이 버젓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본사가 강조했던 상권 분석은 그저 자기들의 브랜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숫자 노름이었을 뿐 점주들끼리 제사를 깎아먹든 말든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어느 매장에서 팔리든 본사의 로열티는 꼬박꼬박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3달째가 되자 본사에서는 오히려 리뉴얼을 제안해 왔습니다. 오픈한 지 반년도 안 된 매장에 인테리어를 보강하고 설비를 바꾸면 매출이 오를 것이라며 5천만 원의 추가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사실상의 압박이었습니다. 인건비라도 아껴보려 아내와 제가 하루 16시간씩 교대 근무를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의 건강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고 아내는 손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밤마다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운영이라는 계약 조건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매장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심야 영업을 중단하면 각종 지원금이 끊기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저희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매출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본사의 은근한 협박에 못 이겨
리뉴얼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총 투자금이 2억 3천만 원이 되었지만 일주일 정도 반짝하던 매출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병들었으며 아내와의 대화는 어느덧 오늘 얼마를 손해보았느냐는 절망적인 숫자 이야기로만 채워졌습니다. 전문가라 자부했던 제가 설계한 노후가 본사의 교묘한 시스템 안에서 처처하게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발버둥 칠수록 본사가 파놓은 늪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붕괴. 1년째 되던 날 기어코 사단이 났습니다. 아내가 매장 창고 한복판에서 폐기 처리할 도시락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차가운 복도에 앉아 있는데 의사가 과로와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며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내의 건강보다 오늘 밤 매장을 누가 지킬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는 또 어떻게 마련할지 같은 추악한 계산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평생 자산관리 전문가라 자부하며 품위를 지켰던 제 자신이 인간으로서 바닥까지 추락했음을 깨달은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까지 죽일 셈이에요? 딸의 눈물 섞인 외침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정산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4억 원이었던 제 자산은 이미 1억 5천만 원의 초기 투자금과 5천만 원의 리뉴얼 비용, 그리고 매달 발생한 수백만 원의 적자로 인해 뼈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카드 빚 2천만 원을 더하니 순자산은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본사에 폐업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위약금 1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픈 아내를 병실에 두고 본사 직원을 찾아가 자존심을 버린 채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이대로는 다 죽는다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계약서 조항만 들이대며 싸늘하게 외면했습니다. 30여 동안 은행 지점장 명함을 휘두르며 살던 제 자존심은 그렇게 본사의 좁은 상담실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은 2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카드 빚. 평생을 일궈온 4억 원이 단 1년 만에 먼지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셔터를 내리던 날 저는 텅 빈 매장 안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61살의 노인이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이 세상의 가장자리로 떠밀려 내려간 비참한 붕괴의 끝이었습니다. 현재와 고백.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고요한 경비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CCTV 화면 너머로 제가 평생을 몸담았던 은행 건물이 보입니다. 한때는 저곳에서 수억 원의 리스크를 관리하며 자산가들에게 투자 조언을 하던 제가 지금은 남의 건물을 돌며 잡상인을 쫓고 화장실 청소 상태를 점검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4억 원이라는 돈이 단 1년 만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숫자의 논리는 본사가 설계한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라는 늪은 구조적으로 점주가 결코 이길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매출이 나면 로열티로 뜯어가고 매출이 안 나면 각종 부대 비용과 위약금으로 올가매는 비정하고도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제 화려한 경력이 이 모든 함정을 피해가게 해줄 든든한 방패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고혈압 약을 삼키며 요양보호사 일을 하러 나갑니다. 딸아이가 제 카드 빚을 갚아주기 위해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가져왔을 때 저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울어야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손에 쥔 퇴직금이 제 인생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노후의 전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금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본사가 제시하는 평균 수익과 장밋빛 전망을 여러분의 실력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제발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숫자를 다루던 전문가였지만 구조적 모순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편의점 매장의 조명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거대 본사의 시스템이 어떻게 한 가족의 평온한 노후를 파괴하는지 저는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퇴직금은 인생에 절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잃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처럼 경비복을 입고 새벽 4시의 어둠 속에서 과거를 반추하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 마지막 진심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하루를 다시 견뎌내려 합니다.